이번 시간에는 시 사평역에서 소설 사평역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 사평역에서는 곽재구 시인이 시골 간이역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소시민들, 즉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이 시 속에 시적 화자도 함께 있는 것임을 유념하시고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대합실이 시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먼저 보고 표현법을 보도록 할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막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화자와 시인은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평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평역이라는 곳은 실존 장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간이역이죠. 간이역이라는 것은 조그만 동네로서 완행열차만 쓰는 곳이에요. 급행열차와는 대비되는 장소이죠. 특급열차는 다시 급행열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급행열차는 이 산업화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편리함을 누리는 그런 매개체, 그런 장소,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완행열차가 쓰는 사평역은 소외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외된 공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의 풍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그 중에서도 회화적 이미지, 다른 말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차를 기다린다는 것을 통해서 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막차를 생각하면 무언가 하루의 일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타는 어떤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송이송이 눈이 쌓인다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라고 했는데 흰보라 수수꽃은 유리창에 맺혀 있는 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 눈 흰보라 수수꽃 눈 이는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유법 사용되었고요. 시린 유리창, 그러니까 유리창이 시리다고 했으니까 여기 눈이 내리는 배경, 이 대합실은 부정적인 공간이 될 거예요. 톱밥난로가 펴지고 있었대요. 그 대합실의 풍경이죠. 자, 그러면 이 톱밥난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면서 약간 붉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톱밥난로는 밖은 추운데 안은 따뜻하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위안을 주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존재일 건데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눈은 부정적인 의미일 거예요. 왜? 이 눈은 추위를 느끼게 하고 또 연착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막차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가 되는 소재일 거예요. 색채 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 대조도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상징과 그래서 비유가 두루 사용된 시라고 볼 수 있네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금음처럼 존다. 그래서 일단 비유법은 사용되었는데 왜 금음처럼, 금음달이거든요. 금음달처럼 존다고 했냐면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조는 모습이 달이 기울어져서 약간씩 모습이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인다를 통해서 이 여기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일 것이다 라고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시적 화자가 드러났네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대합실에 함께 하고 있는 화자고요. 자,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준 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인간미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였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한다고 했죠. 요 시행이 마지막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라는 것과 대응돼요. 의미가 같다는 말이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와 맥락상 같고요. 자, 표현적인 면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인데 여기서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은 호명어와 의미상 대응이 되는 거고요. 한 줌의 불빛을 그죠?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랑 의미상 대응을 이루죠. 그러니까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이 한 줌의 눈물은 한 줌의 톱밥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또 하나는 비슷한 통사 구조를 여기 몇 행인가요? 7, 8행에서 썼는데 마지막 행 26, 27행에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화자가 이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 혹은 위로를 더 부각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앞에서 나온 내용보다 뒤에서 나온 내용을 더 강조하면서 자신의 그리웠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보다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7, 8행으로 돌아와 보면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 톱밥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한 줌의 톱밥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톱밥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위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할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대합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26, 7행에 보면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고는 있는 거죠. 자, 할 말은 많지만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손바닥은 왜 청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운데 언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불빛 속에 적셔뒀어요. 불빛은 빨간색이니까 색채 이미지의 대조도 있고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네요. 이미지, 색채 이미지의 대조와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톱밥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거죠.
자,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예요. 이거는 심리죠. 심리.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화자를 비롯한 이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자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화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삶이란 현재 이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은 그죠? 기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만 가끔은 그죠? 술에 취한 듯이 어떤 사과, 그러니까 한 광주리의 사과나 한 두름의 굴비는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지만 가끔 명절이 되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가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어때요? 귀향하는 기분이 설레잖아요. 이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평상시에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현재 굉장히 서글프고 고단하지만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화자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 사평역에 모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무엇을 보면서 여기 한 줌의 톱밥을 매기러 와요. 자신의 과거, 화자의 과거를 성찰해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이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가끔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그러므로 침묵하면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역시 대합실 안의 풍경이래요. 그렇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만 들려요? 고요 속에 기침 소리가 들리고요. 담배 연기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싸륵싸륵은 눈이 내리는 소리를 음성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이 화음에 길을 적신다. 지금은 모두들 눈꽃이 화음에 길을 적신다. 그러니까 이 눈꽃이 화음을 이루고 있대요. 자, 화음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요. 눈 하나하나, 이렇게 눈송이 하나하나가 화음을 이루면서 쌓이니까 뭔가 조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꽃의 화음이 길을 적신다는 화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앞에 나온 송이눈과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앞에 나온 송이눈은 이 송이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추워하고 그리고 기차가 연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나온 송이눈은 한방눈이란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고요. 여기 나온 눈꽃의 화음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눈을 꽃으로 비유했고 또 화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자정이 지나가면 이 낯설음도 뼈아픔도 설원에 묻힐 거야. 그러니까 이 낯설음과 뼈아픔도 뭐가 될 거야? 한 줌의 추억이 될 거야.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애달프고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이것도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낯설음과 뼈아픔도 모두 설원에 묻힐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달리는 밤 열차는 현재 이들이 기다리는 완행 열차가 아니고요. 급행 열차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밤 열차는 급행 열차.
왜 급행열차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소설 사평역에서 급행열차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대합실에서 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밖에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급행열차. 이 완행열차와는 대조가 되는 급행열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급행열차의 차창의 모습을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이라고 했으니까 단풍잎 같은 면잎은 차창을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그 급행열차는 또 어디로 그렇게 급히 갈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밤열차의 역시 인생 역정. 인생 역정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죠. 인생길.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또 던져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웠던 순간들 위에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했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다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대요. 그래서 한 줌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톱밥이라고요. 그런데 그 톱밥을 눈물로 표현했다는 것은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동료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나도 지금 화자도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완행열차를 기다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지 라고 느끼고 있는데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이런 것을 보면서 나와 같은 처지일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 다음에 동료의식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뭐죠? 그것을 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톱밥을. 그러면서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그리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것보다 이들과 더 공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가지고 있을 때 금음처럼 몇은 졸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달픈 이 민중들 소외계층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몇은 감기의 쿨럭이다. 뭐야? 쿨럭쿨럭 감기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시각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청색의 손바닥과 불빛이 색채 이미지의 대조 드러나고요. 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때로는 술에 취한 듯 또 비유법, 비유 중에서도 직유법 드러나고요. 한두름의 굴비 한 광줄의 사과는 뭐예요? 고향 식구들의 가져가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선물이냐면 여기는 지금 공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어딘가로 향해요. 그 어딘가로 향하는 공간은 어딜 거예요?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이니까 만약에 고향이라고 친다면 고향에 갈 때 사가지고 가는 선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기침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쓴약 같은 입술 그러니까 미각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싸륵싸륵 공감각이 아니고 싸륵싸륵 음성상징어 이거는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성어 눈이 내리는 소리를 묘사한 거고요. 눈꽃의 화음에 길을 적신다에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가 보이네요.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눈꽃이잖아요. 그런데 화음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의 청각화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래서 한 줌의 눈물은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표현하려고 하던 것이 뭐예요? 톱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입. 그러니까 톱밥에 눈물을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표현이 매우 좋죠. 또 여기 은유법도 있죠.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가 달렸다. 그래서 단풍잎 같은 또 뭐가 있어요? 비유 중에서 직유도 있지만
단풍잎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눈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눈송이. 그죠? 눈송이를 말하므로 얘도 이제 은유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어의 의미 한번 정리하고 사평역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막차는 만남과 헤어지는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역정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면서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막차 밤늦도록 이제 기다리는 막차니까 또 뭐야?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막차를 타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니까 자,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는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희망과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기 소외된 계층의 희망과 행복은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톱밥난로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므로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로가 되는 존재. 그리고 화자가 이제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때 톱밥은 화자의 인간애를 볼 수 있는 소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의 쌓이는 눈은 부정적이지만 눈꽃의 화음에 나타나는 눈은 긍정적이고 위안이 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평역에서의 주제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그리고 연민이잖아요. 이게 주제인데 만약에 부제로, 그죠? 소제목을 붙인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서정적 초상화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선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사평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관찰하고 화자의 감정도 전달하고 있죠. 우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일에서 소설 사평역과 대조하여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